안녕하세요. 상식의 시대. 오늘은 사회 분야 중에서도 사회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사회 노동의 사회입니다. 처음으로는 사회 이론이나 현상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 우리 그 성을 영어로 젠더라고 하죠. 여성을 젠더에서 기인하는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극복시키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중심적인 의식의 바탕을 두고 성차별과 여성 해방을 목표로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평등을 지향하며 사회체제, 제도의 개혁을 통해 여성 해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960년대 정치적인 변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성 해방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여성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와의 등장과 함께 여성의 활발한 정치 참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이어족입니다. 이 파이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FIRE 이게 뭐의 약자냐? 파이어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Financial 재정적으로 Independence 독립하고 Retire 은퇴를 Early 일찍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FIRE는 지금 말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로 젊었을 때 극단적으로 절약하고 노후 자금을 빨리 모아 30대, 늦어도 40대에는 퇴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이오족은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저축금을 빨리 마련하고 조기에 은퇴함으로써 승진, 월급, 은행 대출 등의 고민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다음은 풍선 효과입니다. balloon effect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실시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곳에서 그로 말미암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마치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풍선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미 국가에서 불법 마약 생산과 거래로 인한 범죄가 심해지자 미국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단속했는데 그 단속이 약한 지역에서 마약 거래가 급증했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다음은 펜스 룰입니다. 이 펜스 룰은 남성이 성적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과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는 개인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미국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2002년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 규칙에 관해 발언한 데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당시 그는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행동을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각종 문제를 사전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펜스룰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면 증후군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노력이 아닌 운으로 얻어졌다고 믿는 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이뤄낸 업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자신의 성공이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운으로 얻어졌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래 자격이 없는데 마치 자신이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관심이나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고 믿는 심리에서 비롯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면 증후군에 빠지면 언제 자신의 가면이 벗겨질지 모른다는 긴장과 불안 속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위기감에 빠져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meaning out입니다. meaning은 의미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소비를 통해 나의 가치나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meaning out이라고 합니다. 예전 선택의 소비 기준은 오직 상품의 필요성과 경제성이 있었으나 현 세대는 조금 경제적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사회적 신념을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환경보호, 동물복지, 친환경 등 윤리적 신념이나 위안부, 반전과 관련 있는 상품을 소비하고 자신의 소비를 알리는 SNS 활동을 이어가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다음은 파파게노 효과입니다. 파파게노 이펙트. 자살 관련 보도를 자제하여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파파게노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등장하는 인물로 연인과 이루지 못한 사랑을 비관해 자살하려 하지만 요정들이 나타나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자 자살의 유혹을 극복합니다. 그러자 죽은 줄 알았던 연인이 돌아오고 둘은 행복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의 이름에 따온 파파게노 효과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면 자살률이 낮아진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다음은 링겔만 효과입니다. 링겔만 이펙트. 집단 속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많을수록 개인의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은 5대 사회학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정의한 인간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학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사회보장제도, 완전고용제도의 주창자인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가 보고서에서 처음 주장한 사용한 용어입니다. 베버리지는 궁핍, want, 질병, disease, 무지, ignorance, 불결, squalor, 태만, idleness 이 5가지가 인간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5대 사회학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가난한 거, 병이 있는 거, 궁핍, 질병, 무지, 불결한 거, 태만한 거. 이것이 인간의 사회악이라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핍, 돈을 벌어야겠죠. 질병, 건강해야겠죠. 무지, 지식을 채워야겠죠. 불결, 청소 깨끗이 해야겠죠. 태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불어입니다. 사회적으로 노블레스 하면 뭐 이제 귀족이죠. 오블리주 하면 뭘까요? 그 귀족의 어떠한 의무를 말합니다. 그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말합니다. 다음은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우리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데 환자에게 가짜 약이라고 속이고 복용하게 했을 때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입니다. 이 플라시보는 라틴어로 마음에 들도록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가짜 약이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이펙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은 파랑새 증후군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높은 이상만 꿈꾸며 살아가는 병적인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극작가 마테를링크의 동화극 파랑사의 주인공은 어머니의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에 막연한 행복만을 꿈꿀 뿐 현실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성장이 더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를 파랑새 증후군이라 하며 이는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절벽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만 15세에서 64세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사회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데모그래픽 클리프라고 하는데 데모그래픽 클리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인구는 이게 popul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데모그래픽은 인구 통계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인구 절벽이란 생산 인구 만 15세 64세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사회경제 현상이다. 다음은 스모킹건입니다.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죠.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를 얘기합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 글로리아 스콧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연기 나는 총이란 뜻입니다. 사건, 범죄 현상 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데 가설을 증명해주는 과학적 근거도 스모킹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리천장입니다. 우리 여자들이 승진 못하는 거 이럴 때 보통 글래스 실링이라고 많이 쓰이는데 이게 남녀 분재에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장벽을 얘기합니다. 1970년 미국의 윌 스트리트 저널이 만들어낸 이게 뭐냐면 월 스트리트 저널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회사에서 승진할 수 없거나 승진해 최상한선으로 차별을 받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리천장. 네, 다음은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Broken Window Theory. 무슨 뜻이냐? 사소한 것들을 방치하면 더 큰 범죄나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회범죄 심리학 이론입니다. 미국의 범죄학자가 1982년에 깨진 유리창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한 이론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상점에 어떤 이가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을 때 이를 방치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에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다음 메디치 효과입니다. 메디치 이펙트. 서로 다른 분야의 요소들이 결합하여 각 요소가 지닌 에너지의 합보다 더 큰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메디치 가문이 문화, 철학, 과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를 후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융합돼 상승 효과가 일어난 데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최근 들어 기업에서도 성격이 다른 부서를 협업하게 하거나 기존 틀을 깨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등 메디치 효과를 겨냥한 전략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델파이법입니다. 델파이법은 이 델파이 메서드라고 하는데 특정 문제에서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활동적인 노년층을 얘기하죠. 은퇴 이후에도 여가 생활을 즐기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장년층을 말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는 5, 60대를 일컫는 말로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문화활동에 나선다는 점에서 쉘버 세대와 구분됩니다. 이들은 외모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고 여가 및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액티브 시니어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입니다. 이들은 넉넉한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이전 노년층과 달리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시니어와 이제 실버 세대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액티브 시니어는 이제 5, 60대 소비 말합니다. 다음은 barrier free입니다. barrier는 장애물이죠.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막는 장벽을 제거해 나가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물리적인 장애를 제거하려는 운동으로 시작하여서 최근에는 자격이나 시험 등의 제도적, 법률적 장벽과 차별, 편견 등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운동으로 확대됐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소수자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비즘입니다. 타인은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사고를 말합니다. 다음은 노멀 크러쉬입니다. 노멀하면 평범한 거죠.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프롤 피노미논. 이 스프롤이라는 거는 이게 넓게 퍼지는 현상인데 여기서 그럼 스프롤 이펙트는 어떤 사회적 용어냐?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대도시의 교회가 바로 대도시 그 외곽이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스프롤 현상이라고 합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발전에 따라 무계획적인 주택건설과 공장, 도로건설, 환경오염, 교통난 심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국제적으로 이 스프롤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 중이며 특히 뉴욕, 로스앤젤레스, 홍콩 등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부터 스프롤 현상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방관자 효과입니다. bystander effect라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위험에 처한 사람을 덜 돕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 구경꾼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람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돕겠지 뭐 이런 현상으로 이제 납두는 거죠. 다음은 이제 Z 세대입니다. 제너레이션 G라고 하죠. 밀레니엄 세대의 뒤를 잇는 최신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밀레니엄 세대의 다음 세대인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2020년대에 즈음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대를 가리켜 Z세대라고 합니다. Z세대는 각종 디지털 기기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사고회로 또한 IT적 특성을 갖고 있어 디지털 원주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X세대라고 하죠. X세대는 뭡니까? 무관심, 무정형, 기존 질서, 부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65년에서 76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합니다. 다음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우리 밀레니엄 이렇게 얘기했는데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사이에 발생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Z세대는 뭐라고 그랬죠?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그쯤에 태어난 사람들로 이때 태어났으니까 2020년에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죠. 네, 바로 그 세대입니다. IT 잘 다루죠. 디지털 원주민이 Z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M4 세대입니다. 어려운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취업, 결혼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를 우리 M4 세대라고 한다. 보통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M4는 숫자를 얘기할 수 예를 들면 3포 세대하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5포 세대라고 하면 이 3포 세대에 이어서 내 집 마련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꿔가면서 어려운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사실 3포 세대 하면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연애 예를 들면 이거 취업 결혼 못하니까 포기해야 되는 3포 세대 대표적인 거는 연애를 포기한다. 연애를 포기하니까 당연히 결혼을 못한다. 결혼을 못하니까 출산을 포기하는 그 3포 세대가 된 거죠. 사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3포 세대가 더 일찍 발생한 세대도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죠. 다음은 헤일로 효과입니다. 우리 헤일로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냐? 헤일로 이펙트 하면 특정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나 고정관념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객관성이 결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다음은 사일로 효과입니다. 조직 부서들이 서로 다른 부서와 벽을 쌓고 내부 이익만 추구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빌바오 효과입니다. 건축물 예술 작품이 주는 도시 재생의 효과를 얘기합니다. 빌바오 효과. 이건 스페인 북부 대서양 해변의 소도시 빌바오, 스페인의 도시 이름이에요. 원래 철강과 조선산업이 메카였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철강, 조선산업이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했고 도시 경제는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고민하던 지방정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 재생추진협회를 설립했고 91년 미국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했습니다. 당시에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지만 97년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이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
이탈리아에 의해 완공되면서 도시의 운명이 달라진 그것을 두고 빌바오 효과가 쓰이게 됐습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쿠 지역의 활성화로 중산층이 유입되면서 원주민들이 집값이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지주계급 또는 신사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1964년 영국 사회학자 루스 글라스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핀피 현상입니다. 핀피, 수익성 있는 사업을 자기 지방에 유치하려는 현상입니다. 제발 우리 앞마당에 Please in my front yard의 약자입니다. 다음은 님비 현상입니다. 핀피의 반대말입니다. 혐오시설이나 수익성 없는 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입니다.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뒷마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 장애인 시설, 교도소, 혐오 시설, 수익성이 없는 거, 우리 동네 오지 마라, 이러는 거죠. 지역 이기주의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님투 현상입니다. 공직자가 자기 임기 중에 혐오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Not in my terms of office의 약자입니다. 다음은 눈프 현상입니다. 복지 확대를 원하면서 세금 부담은 지지 않으려는 현상. 네, not out of my pocket. 내 지갑에선 안 돼, 이런 거죠. 다음은 제노포비아입니다. 포비아는 공포죠. 제노는 뭘까요? 이방인, 낯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타당한 이유 없이 외국인을 혐오하는 현상을 제노포비아라고 한다. 다음은 코쿠닝 현상입니다. 외부 위험을 피해 안전한 집에서 안락을 추구하는 현상입니다. 독일의 미래학자 펠스 파콘이 누에고치 짓기 현상, 즉 코쿠닝. 이게 코쿠닝이라는 건 사실 누에고치가 이제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누에고치 현상, 그런 현상을 그래서 집안에만 이제 안전하게 있으려는 그런 현상을 코쿠닝 효과라고 했다. 다음은 제이턴 현상입니다. 지방에서 대도시로 온 노동자가 출신지 근처 지방도시로 가는 현상. 시골로 자기 집으로 완전히 갈 수는 없고 자기 집 근처에 지방도시로 이사 가는 거죠. 유터는 완전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아폴로 신드롬입니다. 인재들이 모인 집단에서 오히려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아폴로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얘기 좀 많이 들었죠. 미투 현상 때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속박하여 벌어지는 성폭력을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루밍 크라임이라고 하죠. 다음에 침묵의 나선 이론,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뭘까요? 다수의 의견이 조용해지는 소수의 의견이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노엘레 노이만이 저서 침묵의 나선 이론, 여론 형성 과정의 사회 심리학을 통해 제시한 이론입니다.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기 입장이 다수 의견과 동일하면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만 소수 의견일 경우에는 조용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모포비아입니다. 노모는 뭘까요? 휴대폰이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노모바일 포비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더 워라벨, 이 얘기 많이 들었죠. Work and Life Balance. 여기서 work는 일이죠. 그 다음에 life, 이게 life 뭡니까? 삶이죠. 일과 삶의 균형을 잡겠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녁이 있는 삶, 가족이 있는 날, 이런 거죠. 이게 워라벨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소확행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신조어, 한자죠. 작을소 확실한 확자, 행복한 행, 이렇게 씁니다. 작을소, 구들확, 다행행의 조합을 단어로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986년 발표한 랑겔한 섬의 오후라는 수필집에 처음 등장하며 알려졌습니다. 최근 저성장 고실업 시대를 사는 밀레니엄 세대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동시에 여가 트렌드에 자리를 잡으며 여행 상품의 수요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텐포켓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아이를 위해 온 가족이 지갑을 여는 현상입니다. 이게 뭘까요? 한 명의 자녀를 위해 부모와 친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삼촌 등 8명의 어른들이 주머니에 돈을 꺼낸다는 의미인 A포켓에 주변 지인들까지 합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외동이가 늘면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부모의 마음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고가의 프리미엄 왕구 이런 거 얘기 끌겠죠. 다음은 휘게 라이프입니다. 휘게, 이거 덴마크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안함, 아늑함을 뜻하는 거죠. 휘게 라이프는 아늑하고 편안하게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편안함, 아늑함을 뜻한 덴마크어 휘게를 인용한 용어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덴마크의 행복지수가 세계 1, 2위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들의 휘게 라이프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딩크족입니다.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의 약자죠. 다음은 딘트족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돈을 쓸 시간과 여유가 없는 신서대 맞벌이 부부 더블 인컴 노 타임 약자죠. 다음은 그루밍족입니다.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여피족입니다. 도시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수입의 젊은 인텔리를 얘기합니다. young, Y. 그 다음에 U는 urban, 도시, professional, P. 머리 글자가 여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윤족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지만 가족과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young and wealthy but normal의 약자입니다. 비교적 젊은 3, 40대 나이에 부를 축적했으나 호화생활 말고 자선사업하면서 소박하게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좀비족입니다. 대기업이나 거대 조직에서 부사 안일에 빠져 주체성 없는 로봇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좀비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킨포크족. 낯선 사람들과 함께 즉석 만남 등을 통해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즐기는 사람이 킨포크족이라고 합니다. 원래 킨포크의 사전적 의미는 친적, 친족 등 가까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킨포크족 사이에는 음식의 맛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먹는 행위보다 함께 나누는 것을 즐겨하는 등 나름대로 몇 가지 정해진 절칙이 있습니다. 2011년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작된 한 작은 모임이 시초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초반부터 20대, 30대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니트족입니다. 공부를 하거나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도 안 받고 취업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마친 다음에 진학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을 가리킵니다. 사실 고용 환경이 악화되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니트족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사실 프리터족입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젊은 층입니다. 일본에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프리.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이거 줄여서 프리터족이라고 하죠. 다음은 통크족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부부만의 인생을 즐기는 노인 세대를 말합니다. To own no kids의 준말로 손주들을 돌보던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에서 벗어나 부부끼리 여가 생활을 즐기는 노인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부양받는 것을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합니다. 다음은 보보스족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여유를 동시에 누리며 살아가는 젊은 부유층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부르주아 보헤미안의 준말입니다. 다음은 예티족입니다. 기술에 능통하고 인터넷을 잘 다루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젊고 영, 기업가적이고 엔터프리니얼, 그 다음에 기술을 바탕으로 테크닉 베이스드, 인터넷 엘리트, 를 말합니다. 정보기술, IT를 선도하며 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에티족은 외모나 취미생활에 관심이 없고 오직 일에만 전념하여 자기 상품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술에 능통하고 인터넷을 잘 다루는 전문가, 예티족이라고 한다. 다음은 이제 사회제도 교육제도 몇 개만 좀 볼게요. 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일정 기간 지급하고 재취업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퇴직, 노령,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해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10년간 납부하는 것이 조건이며 수령 나이는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1953에서 56년 출생자는 만 61세, 57년에서 60년은 만 62세, 69년생 이후는 만 65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의 질병, 상해, 분만 등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시행돼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받은 근로자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업무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산재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 유지를 위해 매달 일정액이 지급되는 연금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은 매칭 그랜트입니다. 기업 임직원들이 모금한 후원 금액에 비례해 기업도 후원금을 내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에 따라 실천하는 나눔 경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임직원이 비영리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내는 기부금만큼 기업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1대1로 매칭시켜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필수 공익 사업입니다.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익 사업입니다. 뭐냐면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이 위태로워지거나 국민경제가 저해되어 업무 대체가 어려운 공익사업, 대부분 인프라랑 연관이 있겠죠.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철도, 병원, 은행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008년부터 필수 유지 업무 제도가 도입되어 필수 공익사업 근로자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 인원을 유지하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합계 출산율입니다.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뭔가 TFR이라고 하죠. 뭐라고 할까요? Total, 그다음 뭘까요? Fertility Rate, 이게 뭘까? 합한 임신 가능 가임력의 비율, 합계 출산율 TFR. 이란 인구 동향 조사에서 15세에서 49세의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아 명수를 통계한 것으로 한 나라의 인구 증감과 출산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3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갭 이어입니다.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자기 적성과 흥미를 찾는 기간을 말합니다. 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자기 적성과 흥미를 찾고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기간입니다. 19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유럽 국가들이 전환 학년제라는 이름으로 갭 이어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한국 갭 이어가 설립되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갭 이어 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